1959년 2월, 러시아 우랄산맥 깊숙한 설산 눈 속에 반쯤 묻힌 텐트 하나가 발견됩니다. 천막은 안쪽에서부터 찢겨 있었고 안에는 신발, 옷, 음식까지 모든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텐트 밖으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뛰어나가는 적은 아니었어요. 마치 조용히 무언가를 피하듯 일렬로 이어진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그 발자국은 눈 속을 따라 천천히 이어지다 어느 순간 멈춰 있었습니다. 거기서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겉옷은 입지 않은 채 속옷만 걸친 채로 얼어붙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조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텐트를 짓고 무장도 없이 깊은 산 속으로 걸어 나갔던 겁니다. 그것도 한겨울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요. 도대체 그날 밤 설산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1959년 1월 말, 소련 스베르들롭스크에 위치한 우랄 공과대학교, 기계공학, 전기물리, 토목, 각기 다른 전공의 대학생과 졸업생 10명이 혹한 속 설산 등반을 위해 하나의 팀을 꾸렸습니다. 목표는 등산 인증 등급 상급을 획득하는 것. 당시 소련 기준 가장 높은 난이도로 성공하면 전문 산악인으로 공식 등록되는 명예로운 도전이었죠. 리더는 이고르 디아틀로프, 23살의 공대생이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캠프 위치와 예상 기온을 직접 지도에 표시해가면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던 철저하고 침착한 인물이었죠. 그는 늘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됐어. 이 산은 우리가 넘을 수 있어. 실제로 팀원 대부분은 등반 경험이 풍부한 학생들이었고 체력과 장비 모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향해 이동하던 열흘 동안 이들은 일기를 쓰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고 카메라로 서로를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누군가는 눈 속에 누워 천사를 만들고 누군가는 썰매를 타다가 기울어진 눈더미에 파묻혀서 깔깔 웃었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진 속 그들은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들 중 9명이 그 설산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게 될 줄은. 예정대로라면 디아틀로프 팀은 2월 12일까지 마을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죠. 그래, 설산에선 일정이 조금 밀릴 수도 있어. 통신이 안 잡히는 일도, 눈 때문에 지연되는 일도 흔하니까. 가족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불안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안은 조금씩 확신으로 바뀌어갔어요. 2월 20일, 결국 가족들의 요청으로 우랄공대는 수색대를 꾸리게 됩니다. 학생들, 자원자들, 그리고 며칠 뒤엔 군까지 투입됐죠. 그리고 눈 덮인 산속을 일주일 넘게 수색한 끝에 2월 26일 그들은 산 중턱에서 기이하게 기울어 있는 텐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천막은 안쪽에서부터 찢겨 있었고 반쯤 눈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등산 장비도 음식도 신발과 외투, 심지어 마지막으로 쓰인 일기장까지도 정리된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까지 이 안에 있다가 나간 뒤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그런데 그 텐트 주변에는 신발을 신은 자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맨발 혹은 양말만 신은 듯한 가볍고 흐릿한 발자국들이 숲속으로 조용히 이어져 있었어요. 그건 누군가에게 쫓겨 뛴 흔적도 공포에 흩어진 흔적도 아니었어요. 한 줄로 조용히 걷고 있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었죠. 발자국이 사라진 방향을 따라 수색대는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텐트에서 약 1.5km 떨어진 커다란 나무 아래, 그곳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을 피운 흔적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겉옷은 없었고 속옷 차림의 맨발, 피부는 얼음에 쓸려 붉게 변색돼 있었어요.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남은 건 까맣게 타담한 숯 몇 조각뿐이었죠. 마치 그들이 마지막까지 버텨보려 했었지만 끝내
그 불조차 지켜내지 못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텐트와 그 나무 사이 산 중턱 지점에서 또 3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모두 텐트 방향을 향해 기어오르듯 쓰러져 있었죠. 마치 불 쪽에서 탈진해 쓰러졌다가 어디선가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의 손끝은 피가 빠진 듯 푸르게 변해 있었고 몸의 방향은 절박함을 말하듯 땅을 향해 깊이 꺾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5명의 시신이 먼저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던 나머지 4명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설산의 눈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던 5월. 수색대는 로즈바 계곡 아래 깊은 눈더미 속에서 마침내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들에서 이 사건의 공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한 명은 두개골이 심하게 함몰돼 있었고 또 다른 2명은 갈비뼈가 여러 군데 안쪽에서부터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여성은 혀와 눈이 사라진 상태로 발견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칼자국도 찢긴 흔적도 없었습니다. 피부는 온전했고 몸에는 어떤 외부 공격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의 뼈는 무언가 엄청난 힘에 안에서부터 으스러진 듯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발견된 5명의 시신은 겉보기엔 단순한 저체온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자세와 상태는 조난자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 영하 30도의 설산에서 신발도 없이 속옷 차림으로 텐트를 찢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자체로도 상식 밖이었죠. 더 이상했던 건 일부 시신에서 다른 사람의 옷을 겹쳐 입은 흔적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먼저 숨졌고 남은 이가 그 옷을 벗겨 입고 조금 더 오래 버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조차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발견된 4구의 시신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깊은 눈 속 계곡 아래에 파묻혀 있었고 부상 정도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이 손상을 자동차에 깔렸을 때와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위엔 그 어떤 차량의 흔적도 무거운 충격을 가했을 만한 도구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중 혀와 눈이 사라진 상태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출혈이 거의 없었고 입안의 혈관은 이미 피가 굳은 상태였습니다. 마치 그 상처는 생전에 생긴 게 아니라 사망 후 천천히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 어떤 설명도 이 이상한 죽음들을 온전히 설명해내진 못했습니다. 설명은 있었지만 납득은 아무도 하지 못했지요. 시신이 발견된 이후 사람들은 그날 밤 설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없이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건을 설명하려는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죠. 가장 먼저 제기된 건 눈사태 가설이었습니다. 폭설로 텐트가 무너졌고 공포에 휩싸인 대원들이 급히 텐트를 찢고 밖으로 도망쳤다는 해석이었어요. 하지만 그 텐트는 눈사태가 발생할 만한 경사면에 설치된 것도 아니었고 무너질 만큼의 눈이 쌓인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공포에 질려 달아났다면 그들의 발자국은 그토록 질서정연할 수 없었을 겁니다. 2번째는 군사실험설. 사건이 벌어진 인근 지역에서는 비공식적인 군실험이 종종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열선무기, 진동탄, 고에너지 음파장치 같은 신형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죠. 일부 시신의 옷에서는 소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그날 밤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다는 증언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했어요. 그 다음엔 조금 더 기이한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초저주파 음파 공격설. 특정한 바람과 지형 조건이 겹치면 사람의 뇌를 자극하는 주파수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서 공포, 환각, 방향감각 상실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 이론은 실험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고 지극히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더 이상한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날 그 산에 있었던 존재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설인, 예티에 대한 가설이죠.
실제로 팀이 남긴 사진 중 한 장에는 멀리 숲 사이로 서 있는 어두운 형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팔이 길고 크기가 사람보다 훨씬 커 보이는 실루엣이었죠.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팀원들은 유쾌한 사진을 종종 찍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장면이 그저 웃고 넘길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가설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눈사태는 그들의 발걸음을 설명하지 못했고 군실험은 혀와 눈이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초저주파는 입증되지 않았고 서리는 증명된 적이 없었죠. 그 밤 그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6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9년 러시아 검찰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조사하기로 결정하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0년 러시아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론은 사고사. 그것도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었어요. 당시 폭설로 인해 텐트 일부가 붕괴됐고 그 충격에 놀란 대원들이 패닉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분석이었죠. 시야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혹한과 방향감각 상실이 겹쳐지면서 대부분이 저체온으로 사망했고 일부는 눈사태 잔재나 낙하로 인한 압력에 눌렸을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끝났다는 그 발표 이후 오히려 질문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걸 자연적 사고 하나로 설명할 수 있냐는 의문은 결국 풀리지 않았죠. 유족들 역시 이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오랜 시간 추적해온 연구자들과 언론인들 또한 이런 반응을 남겼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납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우랄산맥 깊숙한 곳 홀라트 샤알산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곳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죠. 우리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등반대어 9명의 이름, 그들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문들. 왜 그들은 영하 30도의 설산에서 맨몸으로 걸어 나가야만 했을까? 그날 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자연이었을까? 아니면 인간이 만든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였을까? 사건은 끝났지만 해답은 남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그날 밤 설산 위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분명히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건 이 질문뿐이죠. 그 텐트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